자, 이번 시간은 13강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페이지는 73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 순서상에서는 챕터 7입니다만 강의 순서로는 13강째가 되겠죠. 이게 과거에는 이 법의 명칭이 남녀고용평등법이었는데 이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길게 바뀌었어요. 요즘 이 법률 명칭들이 길게 바뀌어서 저도 상당히 발음하기에 옛날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었는데 뭐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자꾸 길게 바뀌어요. 자, 이것도 당초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가정양립지원이라는 이름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 남녀고용평등은 말 그대로 남녀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이제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이게 일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자꾸 이제 도입하고 또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남녀차별만 규정하고 있던 이 법이 남녀차별 그리고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흔히 우리가 경단녀가 뭐예요? 경력 단절 여성을 줄여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경단녀를 막기 위한 일종의 그런 또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목적에서 이 목적을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거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쭉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고용 대우를 보장하고 그다음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쭉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꿨는데요. 이 표현이 약간 애매한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남녀고용평등법 이 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냐면은 근로 여성 보호.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모성 보호가 나와 있는데 이걸 근로 여성 보호로 만약에 바꿨다면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틀렸어요. 자, 이거 여러분 모성과 근로 여성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모성과 근로 여성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법에서 어떤 법에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이것은 오히려 그게 성차별이 될 여지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노동법에 보면 출산, 휴가, 육아 시간 등 이런 것은 여성에 관련된 것인데 그 여성 보호 아니에요? 모성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모성 보호. 그래서 이 법의 목적도 보면은 모성 보호라고 돼 있지 근로 여성 보호라는 말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법규 문제는 상식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근로 여성 보호로 뭐 괜찮 맞는 것 같아요. 근로 여성 보호 그런 말은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성 고용을 촉진한다고 돼 있는데 두 번째 보면은 여성 고용을 촉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여성 가장에 대한 지원, 여성 가장에 대한 지원? 노. 여성 가장이란 말은 전혀 법에 나와 있지 않죠. 항상 또 강조하는 것 제가 법규 문제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풀어야 합니다. 다른 말을 썼을 때는 뭐 맞는 말 같긴 한데 절대 맞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사노동 가치의 존중, 가사노동 가치의 존중, 일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제도가 나오긴 합니다만 가사노동의 가치의 존중을 한다. 그런 것이 목적에 나와 있지는 않죠. 항상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오지 않으면 틀렸다고 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총칙으로 가겠습니다. 이 법의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거기 교재 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명 이상이라는 의미거든요. 모든 회사에 다 적용한다는 뜻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 동거 친족만 동거하는 친족, 우리가 친족
가족끼리 동거하면서 같이 하는 흔히 가족사업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가사 사용인, 누가 가사 사용인이죠? 뭐 파출, 가사 도우미, 또 개인 가정의 집사, 뭐 개인 가정의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는 동거 친족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적용 제외자로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당사자 책무인데 이거 뭐 스킵할게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밑에 더 알아보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왔네요. 체크하시고 근로자. 제가 매 법규 강의할 때마다 언급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로자 정의 다시 할게요. 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란 1번 고용된 자, 취업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법에서는 좀 더 넓게 고용된 자 외에도 아직 고용되지 않았지만 나 빨리 취업하고 싶어요. 취업 의사를 가진 자도 근로자로 보는 법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고용된 자만을 근로자로 보는 법은 근로기준법이 가장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고령자법,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물론 우리 이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안에서 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건태법이라고 쓸게요. 반면에 좀 더 넓게 보는 고용된 자 외에 취업의사를 가진 자도 근로자로 보는 법이 바로 이게 나왔네, 그죠? 남녀고용평등법, 또 뭐가 있었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직능법, 또 하나가 있었네요. 고용정책을 다루는 고용정책기본법, 이 세 개 법. 항상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취업 의사를 가진 자는 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 의사를 가진 자는 이 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죠. 반대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7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38페이지. 그 위에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에서 가끔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 2번에 보면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말이 있어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가 뭘까요? 자, 이것은 유닛 2의 그 밑에 고용의 평등에서 네모 2번의 차별의 예외에서 3번 한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다시 같은 말 또 나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차별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 뭔데요? 고용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 뭘 의미할까요? 어떤 걸까요? 자, 이런 거죠. 그 밑에 위에 올라가서 다시 네모 3번에 2번을 보시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어떤 걸까요? 어떤 대상, 어떤 직업군에 그냥 전적으로 남성만 너무 많아서 야, 이거는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이랬을 때는 이제 당분간 향후 몇 년 동안은 채용할 때에 여성의 할당을 강제를 하는 거죠. 반대로 또 남성이 적고 여성이 많은 경우에는 남성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이제 일종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차별로 볼 수 없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닛 2에 가시죠. 고용의 평등인데요. 거기 보면 1번의 차별의 개념. 결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1번 주제가 차별금지인데 차별이 뭐냐는 거죠. 차별은 말 그대로 차별이죠. 그러면 학력을 가지고 차별하면 될까요? 아니면 차별해도 차별인가요? 아니면 근속 연수나 자격 같은 것 이런 걸 가지고도 차별하면 차별인가요? 라는 것인데, 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1번에 보면 차별이란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채용하고 임금 주고 할 때에 아니죠. 거기 하나가 빠졌어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밑줄 한번 치십시오. 합리적인 이유 밑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차별이 되려면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볼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성별, 여성은 안 돼, 뭐 혼인, 결혼하면 안 돼, 명백히 차별인데, 그죠? 차별인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어떤 뭐 자격 조건을 기준으로 어떤 근성 연수를 기준으로 이런 걸로 차이를 둔다면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차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 2번에 보면은 차별의 개념에서 2번 보면 아주 재밌는 또 말이 나와 있는데요. 뭐 차별에서 직접적으로 채용 조건,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뭐 남녀 누구나 뭐 한영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니까 사실상 어떤 성은 여성은 지원하기 어려운 이런 것도 차별이다. 이게 이제 간접 차별인데 어떤 걸까요? 만약에 어떤 채용을 하면서 뭐 키는 180 이상, 몸무게는 뭐 70 이상 이래 버리면 여성도 뭐 지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는데 사실상 여성은 지원하기 어려운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차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네모 2번에 보면 차별의 예외. 자, 거기 이제 1번에서 차별이 아닌 합리적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보면은 어떤 성질, 목적, 태양, 작업 조건 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차별을 볼 수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모 2번의 차별의 예외. 1번 직무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이건 차별을 볼 수가 없다.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여성 기숙사에 기숙사 사감을 모집하는데 여성만 남성 지원 못해요. 이거 남자가 볼 때는 성차별일 수가 있겠으나 그 자체 업무 성격 자체가 여성 기숙사이기 때문에 여성만을 채용할 수가 있겠다. 이 차별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근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으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성보호, 그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뭐 우리 법에 보면 출산, 휴가, 육아 시간 이런 것은 여성 보호가 아닌 모성 보호니까 이건 성차별로 볼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세 번째, 적극적 고용계선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한식으로 우대하는 거, 영원히 우대하면 차별이 되죠. 특정성을 특정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때는 이건 차별을 볼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고요. 739페이지 차별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차별이 뭔지를 봤는데 그러면 좀 더 사유별로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자. 첫 번째, 1번 모집 채용할 때의 차별. 모집 채용할 때에 모집 채용할 때에 뭐 앞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뭐 기혼 여성은 제외, 미혼만 명백히 차별이죠, 그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임금 차별. 임금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줘야 되겠죠? 자, 이 제 표현이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표현을 잘 보십시오.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죠? 틀렸습니다. 자, 이거 틀린 거예요. 자,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일을 하면 임금도 똑같이 준다 그러면 뭐 경력도 근속 연수도 자격증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자격 1급, 2급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동일 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에 항상 가치가 들어가야 돼요. 가치를 따져서 같을 때 동일 임금이지 무조건 동일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에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8시간 주 40시간 하지만 운전기사 자격이 1급인 사람과 2급인 사람, 어떤 특정 기능사 자격이 1급과 2급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1급은
10만 원, 뭐 2급은 8만 원 차이가 나도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임금 차별에서 두 번째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가치를 뭘로 평가할 건데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어떤 기술의 숙련도, 난이도 이런 거, 그다음 노력, 책임이 뭐 책임은 이런 거죠. 뭐 어떤 그 팀장을 맡고 있으면 팀장 수당 더 주는 것, 작업 반장 수당 더 주는 것, 이건 차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책임을 맡고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걸로 할 때는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견을 듣게 돼 있지 동의를 얻는 건 아니다. 근데 의견 정도 참고하는 것이지 동의는 상대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안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동의 아니라는 걸 메모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쯤에 보면 임금차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해서 설립된 별개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여기서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나온 부분이 이 내용이.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똑같은 만약에 뭐 의류 제조한다. 그러면 이 사장이 이번에 직원을 더 뽑고 싶어요. 사업이 확장돼 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인건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A 사업장 공장으로 채용을 직접 하면은 인건비 부담이 크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B 공장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B 회사를 별도 회사로 법인으로 해서 똑같은 일을 하게 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그래서 여기서 임금이 100이면 여기서는 한 70 정도 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제 임금을 적게 주려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주, 만약 갑이라고 하면 하나의 사업주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회사를 일부러 분리시킨 이유가 임금을 차별하려고 분리시켰다면 이것은 하나의 회사로 보겠다. 즉 이 경우에 이제 B는 차별이 되는 거죠. 법으로 이제 차별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찾고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이걸 뭐라고 바꾸냐면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해서 설립된 별개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기출 문제에서는 별개 사업으로 본다. 다른 사업으로 보겠다. 아니죠. 자, 또 이렇게 나왔어요. 별개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틀린 거죠. 그죠? 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문제를 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39페이지 위에 임금 외의 금품 등의 차별. 자, 이거는 뭐 임금 외에서 뭐 어떤 뭐 복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차별할 수가 없다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기출 문제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자, 잘 들어보시죠. 이 법에서 차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자, 그 중에 보기 하나가 근로시간이 나왔어요. 보기 하나가 근로시간이었는데요. 자, 임금은 차별 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임금, 복지제도 같은 건 차별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조건인데 기본급 남자는 100만 원, 여자는 90만 원. 왜? 여자니까. 명백히 성차별이에요. 임금. 복지제도 복지 뭐 건강검진을 회사가 하게 해주는데 남자는 매년 하게 해주고 여자는 2년에 한 번씩. 차별이죠. 네. 근데 이건 차별일까요? 남자는 8시간, 여자는 6시간 근로시간을 계약하면서, 자, 이건 여성 입장에서 보면 나도 8시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6시간만 계약을 하냐 시키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개별로 근로 계약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시간은 다르겠다고 해서 이걸 차별을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을 정해서
계약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시간은 뭐 알아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차별로 볼 수는 없다는 거. 해서 시험 문제에서 근로 시간을 답으로 한 시험 문제가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다음 교육 배치 및 승진. 교육 배치 승진에서 남녀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마지막으로 정년퇴직 및 해고. 정년을 정하는데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안 됩니다. 정년 차별이 되는 것이죠. 네. 정리할 때 해고하면서 여자부터 먼저 해고, 명백히 차별이겠죠. 네.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유닛 3에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 영역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 자, 자주 나옵니다. 성희롱이 뭐냐? 뭐 너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우리가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가 성희롱과 사실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은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괴롭히는데 성으로 괴롭히는 것이고, 그냥 괴롭힘은 성이 아닌 일반적인 폭행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뭐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 준다든가 이런 게 이제 괴롭힘이고요. 자, 그러면 이 성희롱은 어떤 경우 성립이 되는가? 그 두 번째 성희롱의 성립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행위자와 피해자가 존재할 것. 당연하죠. 성희롱 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이 웃고 떠들었다. 너무 재밌다. 성희롱이 안 될 수 있어요. 같이 그냥. 근데 상대방은 왜 저래?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여기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상사. 재밌는 것이 성희롱 사건을 저도 많이 맡아서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해보면 만약 성희롱 사건 10개가 왔다면 10개 중에서 9명은 주로 행위자, 성희롱을 한 사람이 여성이 아니고 거의 남자들이란 말이죠. 왜 성희롱 행위자는 주로 남성일까? 남자는 원래 좀 이상한 동물일까? 그래서 성희롱을 하는 걸까? 그거보다는 이런 거겠죠. 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은 힘이 있는 사람 쪽에서 주로 한단 말이에요. 부하가 상사를 성희롱을 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로 위에서 성희롱을 하겠죠. 아래로. 그런데 우리 직장 내 조직 구조를 보면은 주로 위에 상사는 여성보다 누가 많죠? 남성이 많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성희롱 행위자는 남성이 많겠습니다만 꼭 그건 아닐 거고, 그죠? 만약에 여성이 상사라면은 여성이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도 있겠죠. 부하가 남자 직원한테 성희롱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페이지 740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세 번째, 어떤 거냐?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했을 것, 이걸 우리가 조건형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이 뭐냐? 어떤 조건으로 내 요구 조건을 받아주면은 승진시켜줄게, 이런 거. 성적인 걸 조건으로 해서 이게 이제 조건형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보면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거나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 이걸 환경형 성희롱. 어떤 야한 그림을 보여주거나 보내거나 이게 어떤 조건이 아니고 환경을 그렇게 만든 거죠. 성적 환경을. 이걸 우리가 환경형 성희롱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가? 주로 이 예방 교육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 편에서. 자, 첫 번째,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 한다, 한 번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또 분기별로 석 달마다 한 번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다 틀렸죠. 1년에 한 번 이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업주도 받아야 한다는 걸 참고하시고 당연하죠. 자, 그 다음 3번,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하고 6번 이런 것은 이제 성희롱의 예방교육을 하는 방법, 꼭 예방교육을 강당에서 강의로 오프라인으로 대면 교육으로만 해야 되냐, 아니면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원격 훈련으로 할 수는 없느냐, 가능하죠.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 5번에 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직원 연수나 조회 회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6번에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뭐 게시하거나 포스터 같은 걸 게시하거나 공지하는 걸로는 예방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이런 이야기고요. 자, 7번에 보면은 이 7번에서 주로 또 문제 많이 나와요. 7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이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안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가 아니고, 자,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No. 아니고 약식으로 할 수 있다. 약식으로.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정식으로 오프라인으로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약식으로 어떤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이런 걸로 해도 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어떤 게 있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아주 규모가 적은 사업을 말하죠. 뭐 직원 한 5명 되는데 5명 모아놓고 매년 뭐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때 그냥 약식으로 간단하게 해도 된다, 그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 전부, 회사 구성원 전부다가 특정 성으로만 구성됐을 때 전부 남자, 전부 여자,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No. 그게 아니고 약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교수님의 코멘트에 보시면 제가 그걸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예방교육 위탁이에요. 네모 4번에 뭐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접 회사에서 강사 초청해서 원래 조회 때 직접 해도 되지만 요즘 보면은 거의 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위탁. 뭐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다가 대신 하게 해달라고 맡기는 거, 이게 위탁이다. 뭐 가능하다. 자, 그 다음 741페이지 보면 그러면 이 위탁을 받은 기관은 아무나 할 수 있냐?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조건이 있는데, 거기 박스에 보시면 741페이지 박스에 보면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기관으로 지정받은 걸 취소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보면은 두 번째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석 달 이상 예방교육 강사를 1명 이상 둬야 되는데 강사가 없거나, 그 다음 3번에 보면은 2년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기출문제에서 이걸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고쳐서 낸 적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실적 없을 때 아니죠. 2년이에요. 2년. 자, 그 다음 발생시 조치입니다. 만약 성희롱 성희롱이 발생했다, 신고가 들어왔다, 인증이 들어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회사에서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냐, 뭐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조사를 해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같은 걸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 어떻게 하게 됐느냐? 1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안 경우에는 회사에다가 그 사업주에 신고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죠?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로자는 그냥 좀 부끄러워서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좀 그냥 하기 좀 쉽지 않아서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신고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그런 걸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지체 없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자, 여기서 문제를 냈어요.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은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조사를 3개월 이내 아니면 7일 이내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지체 없이.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죠? 신고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며칠 이내에 하라는 뜻일까요? 오늘 오후 1시에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그냥 조사했다는 뜻인가? 이 지체 없이란 말은 되도록 빨리 하세요 이런 의미지 며칠 이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되도록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은 만약에 성희롱 신고가 들어갔고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근로자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같은 팀에 근무하는 팀장이 같은 팀원인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했다라고 하면 계속 같이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뭔가 좀 이상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근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주거나 유급 휴가를 주거나라고 하는 조치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밑줄 취해야 한다인데 기출문제에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 아니고 취해야 한다. 의무예요. 노력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42페이지 가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될까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내가 판매 사원인데 고객이 여러분을 성희롱하는 거예요. 고객이.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성희롱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직장 내의 상대방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회사 근로자는 아니고 고객이긴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매장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이 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성추행이라든가 다른 걸로 그 근로자를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법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의 대상은 되지 않아요.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사업주 이렇게 하고 되어 있어요. 이 근로자에 대해서 이 판매사원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역시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과거 법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법 바뀌기 전에,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바뀌기 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반드시 취해야 한다로 바뀌었다는 것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밑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이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8번에 적극적 고용 개선 위원회를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위원회 위원장인데 자 보시죠. 우리가 고용정책심의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었어요. 유일하게. 다른 위원회 위원장은 다 차관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박스에 보시면 자 박스에서 구성 운영 743페이지에 가서 구성 운영에 보면 1번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차관. 장관이 아니고요. 차관이에요. 고용정책심의,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면 고용정책심의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장은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유닛 5에 가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한 차별인지 아닌지 그런 데 대한 보호 이런 내용이 나왔고 이제 지금부터는 다음 영역 일가 가정을 양립하게 해주는 모성 보호, 뭐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등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출산휴가 등에 대한 지원. 자, 이건 뭘까요? 자, 여러분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어느 법에서 나오죠?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나옵니다. 가끔 이런 문제도 이런 것도 묻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기출문제 보면은 다음 이 내용은 어느 법에서 나오느냐는 것을 묻기도 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그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법, 출산휴가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자, 여기에서는 출산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이 법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출산휴가 기간 90일은 90일 기간 동안에 통상임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기출문제에서 평균임금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급여는 육아휴직급여든 출산휴가급여든 통상임금이지 평균임금 아니에요. 자,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그만뒀을 때 그 당시에 평균임금의 60%.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네모 2번에 보면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나왔습니다. 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누구 휴가죠? 남편 휴가죠. 출산한 아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니까 남편 휴가인데 당초 이 휴가가 5일이었는데요. 10일로 바뀌었습니다. 10일로. 이 10일은 유급휴가고요. 그리고 한 번 1회 분할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고 5일 쓰고 5일 쓰고 이런 식으로 나눠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배우자 출산휴가인데요. 가로넣기 나왔습니다. 가로넣기. 10일 그리고 이 배우자 휴가는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90일, 10일, 90일인데 가로넣기 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또 하나 이 휴가는 유급휴가인데 즉 열흘 휴가를 쓰고 유급 돈을 받고 쓰는 유급휴가인데 무급이다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급 아니에요. 자, 그다음 네모 3번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 요즘에 저도 주위에 보면은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 치료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난임치료휴가인데 이 난임치료휴가 구정은 최근에 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예요. 원래 없었던 휴가 제도인데 새로 들어왔고요. 최대 3일까지 휴가를 쓸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루만 유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3일 전부 유급이 아니고 하루만 유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744페이지로 가서 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 바로 육아휴직이에요. 육아휴직과 직장 내 성희롱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인데 아마 이 육아휴직은 거의 매회 시험에 나오지 않는가 뭐 조금씩 내용을 달리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간 이 육아휴직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내용은. 자, 그럼 744페이지에 1번 육아휴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자 여러분 육아휴직 기본적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자기 자녀 중에서 만 8세 미만 8세 이하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 누구든지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둘 다 각각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조건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8세 이하 만이죠. 모든 법에서 나이는 만으로 따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지금 8세가 넘었는데 9세인데요. 아직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괜찮다? 조건이 두 개죠. 8세 이하 또는 8세가 넘었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육아휴직의 기간은 몇 년이다? 1년입니다. 이걸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현재 아직 제 강의하는 시점에서 아직 1년이에요. 1년. 자, 1년이고요.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당연히 육아휴직 1년 갔다 왔더라도 퇴직금 등 연초휴가 등 계산할 때는 그대로 정상근무한걸 봐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기출 문제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뭐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 3번. 이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같은 걸 시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뭐 당연한데요. 우리가 또 다른 경우에도 왜 이 해고는 해고사가 있으면 해고를 할 수 있는 건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해고를 못하는 거 해고사가 있어도 자, 이와 같은 예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출산휴가와 그 다음에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업무상 다쳐서 이 기간과 그 후 30일까지는 역시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육아휴직 그리고 출산휴가 그 후 30일 그 다음에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이 세 개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4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육아휴직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휴직전과 같은 업무를 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되는데 그 업무가 꼭 뭐 같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출 문제에서 복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 강제상이에요. 이거는 업무상. 노력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자, 기억하시고 그다음 5번에 보면은 그럼 육아휴직은 어제 취업한 사람이 오늘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냐? 우리 아기가 5세인데 8살 안 됐는데요. 저 1년 쓸게 육아휴직 학교에 어제 들어왔는데 안 돼요. 적어도 그 회사에 6개월 이상을 근무했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 써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1년이었어요. 회사에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했어야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6개월이에요. 6개월. 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6개월 되지 않았을 때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쭉 내려가서 8번 육아휴직은 연기해서 쓸 수가 있는데 연기 한 번만 연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할해서 쓸 수도 있어요. 분할. 그것도 이제 한 번은 분할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법이 자주 바뀌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이게 맞아요. 맞는데 2021년에 관련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일부터 이게 지금 개정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언급을 하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 오늘 뉴스에 보니까 뭐 법이 바뀌어서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뭐 횟수가 좀 달라졌다는 데라고 하면은 이제 법이 개정됐던 이야기인데 염려하지 말라. 개정된 내용이 바로 그다음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 11번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일 때는 육아휴직 기간은 그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기간제 근로자는 몇 년까지 기간제로 근무할 수가 있죠? 예, 2년까지죠.
그런데 만약 2년 기간 중에 1년을 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갔다 왔다고 하면 실제 근무는 1년밖에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육아휴직을 갔던 기간은 2년 기간에서 빼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1년을 더 근무해서 원래대로 2년을 근무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육아휴직을 6개월 갔다 왔다고 하면 6개월을 빼고 나머지 2년 합쳐서 2년 6개월, 2년 지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에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할 때 출근한 걸로 본다. 뭐냐? 우리 연차휴가는 1년에 80% 이상 출근을 전제하잖아요. 연차를 6개월 갔다 왔다고 하면 근무가 80%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육아휴직은 정상 근무한 걸로 봐라. 그냥 따지지 말고 다 출근한 걸로 봐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모 5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육아휴직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육아휴직이 따로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 제도는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제도를 다르게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게 해놓은 것뿐입니다. 여전히 육아휴직인데 육아휴직을 원래 위에 나와 있는 네모 4번의 육아휴직은 그냥 풀타임으로 휴직을 한다는 뜻이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아예 회사 나오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6개월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앞에 육아휴직이고 밑에 5번은 뭐냐면은 저는 오전 4시간은 나와서 근무하고요. 오후 4시간만 아기 볼게요. 휴직.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뜻입니다. 오전 4시간은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줄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전은 나올게요. 4시간만 휴직을 할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육아휴직을 하겠습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이건 몇 시간까지 단축할 수가 있는데요 라고 보면 오른쪽 745페이지 위에 보시면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할 때는 허용할 때는 그러면 몇 시간까지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나요? 만약 근로자가 저 그냥 하루 1시간만 나올게. 1시간. 월화수목금 5시간만. 그럼 여러분 1시간 나와서 아침에 나왔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인터넷 좀 하다가 저 퇴근할게요. 그러면 사업주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1시간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다른 사람도 써야 될 거고. 그래서 적어도 근로시간 단축, 즉 풀로 휴직을 하지 않고 일부는 출근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 주당 15시간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 월제로 보면 하루 적어도 3시간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15시간 이상이고요. 몇 시간 안에 35시간까지 그러면 36시간 나오면 안 돼. 그거 안 된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 단축의 의미가. 15시간 이상 35시간 안에서 단축을 신청해서 쓰세요. 이 말이에요. 가로넣기 15, 35. 이거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15시간 이상 35시간 안에서. 자, 이렇게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다시 744페이지로 가서 위에 4번의 육아휴직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할 텐데요. 풀타임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은 무조건 당연히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아기가 아직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여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 줘야 되고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저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 단축을 할래라고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 줘야 되는데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 예외가 밑에 나와 있는 기니, 디 3개의 예외입니다. 744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억 뭐라고 되어 있죠? 아직 이 근로자가 6개월 되지 않았을 때는 6개월 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 6개월이 아직 안 됐을 때는 이거는 앞에 뭐 육아휴직과 같은 6개월 기준은 같습니다만 그 다음 니은에 보면은 대체 인력을 구하려고 10살 이상을 지급 안정 기간에 이제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채용한다고 아직 모집을 못했을 때에 이런 거.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냥 예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가 있다는 걸 정도로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745페이지로 가서 코멘트를 보시면요. 제 코멘트를 보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인데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가족 돌봄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따로 있거든요. 이때는 15시간 이상과 30시간 이내예요. 35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또 혼돈할까 봐 또 많은 분들이 물어서 기준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45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인데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어쨌든 1년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 육아휴직만 1년을 쓰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고 혼용해서 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현 시점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자꾸 지금 좀 말이 좀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2021년 중에 이 관련 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개정이 되면 이 법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을 제가 별도로 올려드릴 테니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냥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746페이지로 가서 근로자 가족 돌봄 휴직 관련된 겁니다. 자, 역시 이것도 자 보시죠. 우리 앞에서 육아 휴직 제도와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우리가 구분했었잖아요. 정상적인 육아휴직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구분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가족 돌봄 휴직 제도가 있고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사용 방법을 달리 했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 가족 돌봄 휴직은 어떤 거냐 하면 연간 90일. 자, 범위 내에서 오른쪽 747페이지 박스에서 1번에 보면은 90일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연간 90일 한도 내에서 우리 가족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좀 휴직계를 내고 간호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가족 돌봄 휴직이에요. 이게 연간 90일 한도 내에서 가능한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느냐. 자, 746페이지 위에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거기 보면 근로자가 가족, 여기서 가족은 어디까지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까지예요. 즉 위에 있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하고 손자녀까지 그 가족들이 질병이나 사고나 노령, 사유가 3개죠. 질병, 사고, 노령, 나이가 많아서 간호할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 휴직을 만약에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가족돌봄 휴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747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가족돌봄 휴가 이건 뭐냐면은 가족돌봄 휴직 90일 안에서 별도로 또 따로 주는 게 아니고 90일 안에서 10일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휴직은 하루 단위로 쓸 수가 없어요. 가족돌봄 휴직은 30일 단위로 최소 끊어서는 쓸 수가 있지만 30일 해서 90일. 그런데 하루 단위로 90번을 끊어 쓸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판단할 때 내가 이번에 간호를 해야 되는데 딱 하루가 필요한데 간호가 30일을 신청할 수가 없고 30일 필요가 없는데 이럴 때는 하루 단위로도 가능하다 신청이. 다만 그건 열흘까지만.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른다? 가족돌봄 휴가라고 부르자.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이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돌봄 휴직과 별도로 주는 건 아니고
휴직기간 90일 안에 포함되어서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걸 열을 주고 있다. 이해하셨죠? 그게 가족 돌봄 휴가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747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거기 박스 안에 1번, 2번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밑에 뭐 3번, 4번까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밑에 가로 2번에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747페이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비교해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고요. 748페이지에 보시면 748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넘어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5시간 이상 35시간이죠. 그죠? 가족 돌봄은 30시간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따로 했을까 모르겠어. 그냥 뭐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골치 아프게 그냥 뭐 이쪽은 35, 이쪽은 30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밑에 가로 3번에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했을 때 근로조건은 뭐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그렇게 주면 되고 만약에 뭐 주 40시간 정상 근무로 월급이 500이면은 한 주 뭐 20시간 가족 돌봄 휴직을 하고 20시간이면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그러면 뭐 250만 원 반만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뜻이시고요. 자, 오른쪽 749페이지 가족 돌봄 휴직의 종료 단축의 종료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문제 나온 적이 없고요. 자, 그 다음 네모 7번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의 조성도 그냥 참고할 내용이에요. 볼 내용 없어요. 7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유닛 6 마지막이죠. 유닛 6 분쟁의 예방과 해결이에요. 이 남녀고용 평등, 뭐 차별, 성희롱이 아니다 이런 걸로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1번에 보면은 명예고용 평등 감독까지는 제도가 있고 거기 기출빈도 표시 보시면 자주 문제가 나온 건데요. 자, 뭐냐? 이건 이제 사업장 안에서 우리가 근로감독관 하면 고용노동부에 있는 경찰이거든요. 임금 체불하면 그 체불 사업주 확인해서 고발하고 일종의 노동경찰이 근로감독관인데 여기서는 근로감독관이 아니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인데 이것은 회사 내에서 회사 근로자 중에서 우리 회사가 이런 뭐 고용평등 차별하지 않고 이걸 잘 지키고 있는가를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같은 그 직원 중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물론 위촉은 고용노동부에서 위촉을 해주는 것인데 대상은 회사 소속된 근로자 중에서 위촉을 하는 것인데 기출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자꾸 바꿔냈는가? 제 코멘트, 교수님의 코멘트를 보시면 외부 전문가, 기출문제에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너 자체 근로자 중에서 위촉하는 거지 외부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비상임 무보수를 한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근로자한테 이걸 시키면서 돈도 안 준다고? 근로자니까 당연히 원래 임금을 받고 있으니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별도로 이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하는 사람을 별도로 상임으로 두는 것도 아니다. 원래 일하고 있는 근로자한테 부가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이 업무를, 이 일을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네모 2번 고충의 신고 방법. 만약에 근로자가 어떤 고충이 있다, 차별받고 있다, 이 고충을 어떻게 하지? 회사 말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보니까 꼭 서면으로 꼭 전화로 해야 되지 않고 구두로도 가능하고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어떤 방법으로든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쭉 내려 3번에 보면은 이 고충 관련된 접수 이런 서류는 3년간 보존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5번, 자, 네모 2번에 5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을 때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진다. 사업주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회사의 근로자가 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러면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하는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는 근로자가 해야 될까요? No.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진다. 근로자가 아니고 회사가 입증 책임을 진다. 무슨 말이죠? 아니 근로자가 성희롱 당했다고 신고하고 진정했는데 그러면 신고한 근로자가 나가 이런 식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입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근로자는 당연히 성희롱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겠고 증거를 내겠죠. 그런데 이게 성희롱이다 아니다의 입증은 회사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조사해서 행위자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듣고 증거를 보니까 성희롱이구만. 성희롱이 아닌데요. 성희롱이면 징계하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주가 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더 알아보게 보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는 서류, 할 수 있는 서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전자문서라고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문서, 이걸 다른 말로 서면인데 이 서면은 원칙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종이를 봐요. 이 종이가 서면이에요. 종이가. 그런데 여기 있는 전자문서라고 하면 요즘에 이런 전자적 방법으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문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냥 서면 문서하면은 전자문서는 포함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서면 문서는 종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지금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인정이 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전자적인 문서로 보관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문제에 가끔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걸 굳이 문자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한 문제 맞히려고 그 밑에 여러 개 수를 어떻게 다 암기하냐는 것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른쪽 벌칙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제가 벌칙을 넣어놓은 이유가 가끔 다음 중 이게 벌칙 대상인지 뭐 벌금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 묻는 문제가 가끔 나와서 이걸 또 빼면 여러분 또 수험생들이 아니 이게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없네라고 해서 제가 교재에 넣어놓긴 했지만 사실상 여러분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웠냐 말 이걸. 아셨죠? 그래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박스 내용은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고충, 신고, 방법, 명예고용, 평등, 감독관 관련 내용까지만 그냥 정리하시면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좀 길었죠. 아무래도 법 내용이 좀 길었고 한 강의로 끝내려다 보니까 1시간 넘었는데요. 이상으로 남녀고용 평등 관련된 내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